김진애 전 의원과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따끔한 일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더위도 가셨으니까 네. 조금 시원하게. 근데 아직 더위가 이번 주도 아니 그래도 이제 일단 저녁이 밤이 괜찮아요. 약간 그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만 좀 열대야만 조금 없어져도 좀 있을만 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자, 제일 먼저 좀 다뤄야 될 게 이것도 보도는 되는데 많은 언론에서 다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부백 사건 담당하던 국민권익위의 고위 간부 국장급인데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야권에서는 대통령 부부 사과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입장이 안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게 정쟁이다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 아니 일단은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알려야 되고요. 저도 이거 왜 이게 중요한 사건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보수 언론에서 너무 그냥 단신으로만 다루고요. 네, 이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주변의 지인들이나 아니면 위원들, 권익위 위원하고 카톡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포도도 되는 게 있는데요. 근데 그게 일단은 좀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사실 규명이 돼야 됩니다. 네. 사실 규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당장 아니 권익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진실이 규명이 되고 나면 이거는 사퇴해야 될 당장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래도 사퇴를 해야 될 일이고요. 예. 이거는 분명히 이것도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최상병 박정훈 대령에 대한 외압. 거기에 마약 수사, 마약 세관 사건, 뭐 경찰에 대한 외압, 백혜령 이거는 권익위에 있나? 네. 이거는 권익위에 대한 이건 외압 아닙니까? 20여 년 동안을 본인이 긍지를 가지고 일하던 국장이 이거는 프로토콜에 맞지 않는다. 예. 그리고 그동안 왜냐하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예. 권익위에서 이걸 종결시키냐고요. 그냥 넘기면 되는 건데. 넘기면 되는 차라리 넘기면 책임도 안 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들 판단을 못하면은 넘기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내부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그걸 안 하고 국장 보고 가서 위원들한테 사인 받아와라. 그거 다 시키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종결시키게 만들고 이러고 나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그래서 생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진실 규명이 돼야 된다고 의원님 생각합니다. 보시기에는 박정훈 대령 최상병 사건 그리고 세관 사건 그 백혜령 경정이죠. 과장 그 사건하고 맥락이 같다고 보시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외압이 기본적으로 있었다? 외압이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것도 알지만 가령 마약 외압 관련된 건 당장 무슨 뭐 누가 구명해서 된 게 아니라 이거는 위에서 내려온다기보다 밑에서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일종의 카르텔 짓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설마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원인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알아서 충성 경쟁한 거 아니냐. 거기다가 아니 왜 대통령이 외유 나간 날 첫날 이걸 급하게 그렇게 처리를 했어야 합니까? 이건 보면은 분명히 알아서 한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항상 이상한 일이 인사나 이런 일에서 이상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비선 라인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비선 라인이 움직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지금 결국은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진상 규명하는 게 사실 어쩌면 고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최소한 보답 또 명예 회복의 길인데 이제 문제는 할 수 있는 곳은 어쩌면 국회밖에 없는데 정무위입니다. 정무위.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가능할까요? 진상 규명이? 이럴 때 그냥 그러니까요. 이럴 때 한숨이 쉬어지는 이런 거는 당장 현안 질의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뭐. 현안 질의가 법사위나 과방위는 그런 게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안 질의가 들어가서 여기서 일단 사안을 밝혀야 되는데 당장 이게 안 되더라도 이게 이제 국감이 곧 또 다가올 테니까 그 과정에서라도 이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감에서라도 이 내용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단순한 죽음이 아닌 왜 그런지를 밝혀내야죠. 아니 그리고 설마 정무위가 이것 때문에 또 안 열리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지난번에 안 열렸거든요. 국방위가 거의 안 열리고 그랬었으니까 문제될까봐 계속 안 열렸잖아요. 이것도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국감은 꼭 있게 마련이니까 국감에서는 최소한 달아질 수 있을 것이다. 될 겁니다.
또 이거 안 되면 이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뭐 거기서 해결해야 되겠죠? 아니 요번에 거부하고 나면 네. 하나 더 얹어서 또 고우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생긴 일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백 받았기 때문에 명품 가방백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이것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사면이 있는데 특사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부분입니다. 복권 부분. 또 다른 갈등이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바로 반발을 하면서 윤한 갈등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저는 한동훈 대표는 네. 가끔 보면은 아주 그러니까 아주 이 작은 일 가지고 네. 뭔가를 만들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쪼잔하게 구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윤한 갈등을 일부러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얘기하는지 어떤지 아니면 사전에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대표들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하고. 근데 그걸 안 해서 화가 난 건지는 모르지만 만약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번에 김경수의 복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번에 사면 복권되는 사람들이 국정농단에 관련된 사람들, 거기다가 가령 원세훈 국정원장,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댓글 공작 혈세 가지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조윤선, 당시에 현기환, 또 안정범,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본인들이 수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네들이 다 수사해가지고 기소해서 쳐넣었던 사람 아니에요. 처벌받게 했던 사람들인데요. 아니 근데 더군다나 한동훈은 지난번 저기 총선 때 비대위원장 하면서도 사면시켜가지고 공천까지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미 사면은 됐습니다. 김경수 같은 경우는. 김경수 사면은 또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본인이 했습니다. 했어요. 본인이 사면위원장으로 했습니다. 근데 보통 그때도 복권을 왜 안 하냐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복권 가지고 저기 한 거 가지고 얘기되는 거 제가 보기에는 뭐 찌질하고 쪼잔하다. 맥락에 맞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차별화는 해야 되는데 요 주제로 하는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이번에는 또 왜 그 금투스 때문에 뭐 대통령하고 뭐가 맞는 식으로 대통령실하고 호흡 맞는 식으로 하고 나니까 또 아차 싶었는지 이번엔 또 그러는 게 그거 웃기고 그리고 바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아니 자기 정주역에 나중에 대선에 나갈 사람 경쟁자를 또 하나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짓을 뭐하러 해요? 자, 그럼 또 다른 측면은 민주당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대통령실은 또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런 공방이 왜 벌어지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방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이 잘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일은 당연히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실은 이제 뭐 안종범 뭐 이런 사람들도 그동안에 이게 없었겠어요. MB 라인 쪽에서 박근혜 쪽에서 사면 여태까지 많이 해줬으니까 이번에 좀 사면시켜달라. 이거 계속해서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이미 사면된 사람 복권하는 거 필요할 거 아니냐. 더군다나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저는 김경수가 복권이 되는 게 민주당의 이 외연을 넓히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당연하게 그동안 요청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또 아니라고. 갈등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봐야 됩니까? 갈등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자기네들 안에서 폭탄이 터진 것이죠. 뭐. 폭탄이 터진 것이다. 그것도 한동훈이 뽑은 거지 뭐.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민주당에서 그 요청했는 거 그게 뭐 또 아니라고 하는데 갑자기 자당에서 국민의힘 대표가 반발하고 있어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통령실이 대승적으로 굴질 않아서 그래요. 원래 사면 복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국민 통합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있는 바에야 명분이 확실하고 그리고 국민의 설득이 되고 그리고 기준이 확실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얘기하고 이거를 갖다가 정무적인 판단으로 정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MB 부부 동반으로 만날 수 있다, 만난다, 회동한다 라는 보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본 게 맞습니까?
왜 아니 만나죠? 이제 박근혜 쪽에 그 여러 가지 효력은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죠.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총선으로 선거로 해가지고는 이제 끝났다. 네. 이제 효력이 더 이상 없는 거고, 그리고 특히 MB 쪽에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거는 저도 굉장히 불쾌하고 그러는데. 이른바 친일 움직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립기념관장 등 사도광산 문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뭐 그린벨트를 푼다라든가 아니면 뭐 새로운 댐을 만든다라든가 이렇게 MB 노선에 이런 쪽의 일들, 이게 뭐냐면 MB 쪽의 라인들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되는 와중에 아마 보이는데, 근데 MB하고 만나면은 대통령한테 도움 되겠어요? 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도움될 것 같지 않은데 예.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박근혜 대표 예방하고 네. 요번에 이제 뭐 MB 예방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네. 그쪽 보지 마세요. 선수, 우리 쪽 선수 사람입니다. 친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하려는 거를 아니야, 미리.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그런 거 아닌가. 아하. 그런 것도 좀 있어 보입니다. 크게 의미를 둘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여하튼 간에 MB 얼굴이 국민 앞에 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좀 전에 말씀하셨진 하지만 지금 친일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독립운동 단체들, 또 조국혁신단도 그렇고요. 이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이 있는데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독립기념관장 이거 만약 취소하지 않으면, 임명 취소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불참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저는 지금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김건희 여사한테 휘둘릴 뿐만이 아니라 친일 내부에 있는 측근들한테도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가 보고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안에 외교안보실에 가는 김태호 1차장 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친일 쪽이라고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종찬 광복 회장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하시는 거 자체가 밀정이 있다. 그리고 이런 밀정 같은 세력이 이른바 저기 전 일본 세력의 극우하고 뭔가 소통하면서 뭔가를 꾸미고 있다. 이런 거를 우려를 하시면서 그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아마 8.15를 건국절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거를 꿰뚫어보고 저는 이종찬 회장님 정도의 구력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대통령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일본 쪽에서도 얘기 많이 들을 거거든요. 일본에서도요.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얘기에 네트워크가 있으실 텐데 거기서 이 우려를 명확하게 표시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런 점에서 역시 사회에 어른이시다. 근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 멘토라고 그런 분 아니에요. 친구의 아버지죠. 그렇죠. 아버지 그리고 뭐 대선 때 멘토라고 얘기했었어요. 뭐 이런 좋아하는데 하나도 얘기 안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김영석이라고 하는 사람 이 양반은 독립기념관장 취임 첫 일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친일파를 구제해주자. 친일 인사를 앞으로 규명해가지고 굳이 그런 말 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 독립기념관장이 그거 하는 친일파를 왜 구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그러니까 이번에 솔직히 걱정이 되는 게 광복절이 오히려 이거 광복절이라는 게 우리가 딴 때 어떤 때보다 3.1절하고 광복절은 국민 통합의 나라예요. 근데 오히려 분열을 시키고 이걸 더군다나 분열시키는 게 아니 일본하고 관련해가지고 분열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MB가 등장하고 아주 뭐 이거는 불쾌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휘둘리는 겁니까? 휘둘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본식에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도 저는
뭐 여기에는 친일 쪽에 이종찬 회장님이 걱정하시는 그쪽하고 이른바 비선 라인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럴 때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게 사실 대통령이거든요. 그 대통령이죠. 예. 왜 대통령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정말? 아, 오늘 일침 딱. 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딴 거는 몰라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예. 한 나라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거기도 친일도 있고 친미도 그렇겠죠. 있고 네. 뭐 다 그런데 그런 거 있을 때 그래도 정말 우리나라의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줘야 되느냐. 이게 대통령이 하는 일 아니에요. 왜 그걸 안 합니까? 못한다. 술 좀 그만 드시고 이거 좀 하고 공부 좀 하시라고요. 네. 나 정말. 이제 자 이제 휴가 갔다 오셨으니까 이제 술을 좀 적게 드시고 아니 모르겠습니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업무 복귀를 합니다. 이제. 축구 족구 같은 거 하시지 말고 농구, 그동안에 네. 사람들 얘기 듣고 이종찬 회장님 얘기 좀 듣고 그래야지. 정말 자 이제 한심합니다. 복귀에서는 또 어떤 일들을 할지 한번 봐야 되는데 뭐 거부권 행사 부분이 좀 많이 예정돼 있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검찰총장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원석 바로 지금 휴가 복귀 직전에 심우정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빠르건 어떻든 간에 빨리 해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차피 네 명의 후보가 다 친윤 검찰 인사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심우정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 그 법무부 그때가 무슨 기조실장이었나요? 그때가 기조실장도 하고 기조실장 그러니까 대검 차장도 하고요.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기조실장을 했는데 그 반발을 했었죠.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래서 라인에서 제외되고 그랬던 양반인데 그때 아주 굉장히 뭐 인상에 남았겠죠. 거기다가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 또 장남이기도 아들이죠. 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마음에 들고 신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지금도 보고는 뭐 하는 김건희 여사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청문회 과정하고 이런 걸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심우정? 아니 뭐 여기는 인사청문회가 상관없습니까? 일단은 뭐 청문회에 불과한 거니까요. 솔직히 총리 외에는 총리하고 감사원장인가요? 우리가 헌법상에 이제 국회 인준이 필요한 게 아닌 사안이기 때문에 요번에도 왜 과기부 장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임명 강행할 거 아니겠어요? 거기는 또 유상범 위원의 동생이고 동생인가 뭐 제가 형을 알고 있습니다. 형님이시고 아니 왜 그렇게 끼리끼리 그게 카르텔입니다. 카르텔이다. 왜 그렇게 카르텔만 가지고 합니까? 그리고 카르텔 중에서도 친일 카르텔하고는 놀지 마세요. 그것만큼은 국민이 생각하는 마지막 선입니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친일은 절대 안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전당대회 8월 18일 이제 진행 중인데 특히 최고위원 그 선거가 눈에 띄는데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지금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특히 뒷담화 이 부분 방송에서 좀 거론이 좀 되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또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 부인한 거 아니시고요. 아직 얘기를 거론을 안 하셨고 오늘 11시에 기자회견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돼서 여기서 해명을 하시겠다. 여기서 해명을 하시겠다 했으니까 일단 저도 그거를 좀 들어보려고 그러고요. 사실은 이런 일은 굉장히 뭐냐면 이게 당내에 분란과 상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논란이 나왔을 때 바로 해명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해명을 바로 못 하시고 지난 주말에 전당대회를 그냥 치렀단 말이죠. 전당대회에서 나름대로는 한 15%의 또 좋은 성적을 3위지만 그래서 성적을 얻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거 보고 해명하시겠다 마음을 먹으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해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고요. 이런 거는 사실은 뒷담화로서도 나와서는 안 되는 일이죠. 더군다나 대표에 관련된 일이고 저는 뭐 지난 전당대회에서 지난 이틀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음해다, 흑색 공작이다, 더군다나 뭐
보수 언론들이 뭐 얘기하는 거다 이러는데 이거는 본인이 얘기하신 거에서 촉발된 거기 때문에 네. 아무리 제3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됐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해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를 않으시면은 설령 최고위에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이건 두고두고 분란의 씨앗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정봉주 후보만 격앙된 게 아니라 많은 당원들이 격앙돼 있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격앙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봉주 후보에 대한 그동안의 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개인적인 공사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고요. 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개인적인 애정이 있고 동정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일단 기자회견 본인이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걸 좀 봐야 되는데 그 기자회견 보면 본인 부인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전달 과정에서 잘못됐을지 뭐 등등 얘기가 좀 나오겠지요. 그거는 아마 좀 더 저는 뭐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보는데 네. 이제 부인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예 부인은 못 한다. 왜냐하면 부인 이게 저 새로운 미래 박원석 의원을 통해서 얘기 나온 건데 이게 녹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만약 부인을 한다고 그랬으면 바로 부인을 했었겠죠. 그렇죠. 즉각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거짓말이라고 뭐 흑색선전이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그랬으면은 벌써 무슨 고소나 고발이나 뭐가 들어갔을 텐데 그것도 못 할 거고요. 아마 이렇게 정봉주 위원의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가볍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퉁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거에 본 뜻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그때 좀 화가 많이 나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 과장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내용이 좀 심각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또 해결될 부분인지도 의문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이제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에 내가 5위에 안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들어가도 괜찮다. 두고 봐라. 그러니까 두고 봐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두고 봐라.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기 맞아요. 만장일치가 아닌 그렇지 않습니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만장일치가 어디 있어요. 계속 되도록이면 설득하고 이러려고 그러는 거죠. 거기다가 세 번째 너무 힘든 게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제왕적이다. 그렇죠. 뭐 행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자꾸만 비판도 못 견딘다. 거기다가 윤석열 하고 비슷하다. 그런 거 우리 보지 않았냐. 윤석열과 똑같다. 이런 얘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 당원들이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힘들어하고요. 안 그래도 폭염이 힘들고 윤석열 정권이 힘들고 하는데 왜 내부 분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상당히 쓸데없는 논쟁거리에 지금 오히려 정봉주 후보를 국힘 쪽에서 응원하고 보수 언론 쪽에서 응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더 속상한 거죠. 저도 많이 속상합니다. 기자회견 뭐 좀 있으면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추가로 최고위원 선거 이제 마지막 서울하고 일반 여론조사 남았는데 어떻게 좀 결론이 날까요? 아니 근데요 지금이 전체에서 아직도 5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 당원은 다 합해도 56%인데 그것도 서울이 한 30%가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작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 47%가 대의원 선거가 있고 그러니까요. 또 온라인에 뭐냐면 이제 여태까지는 온라인 투표만 했는데 당원들이 권리 당원들한테 ARS가 갑니다. 그럼 ARS는 문자로 3번이나 가거든요. 하세요.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합니다. 하게 그래서 돼요. 거기서 한 투표율이 한 20% 정도가 올라가요. 거기다가 이제 제외 국민 투표, 그다음에 여론조사 갖다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뭐 1위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김민석 후보 2, 3, 2하고 그다음에 4, 5, 6, 7 4, 5, 6, 7이에요. 거기까지 피 말리실 겁니다. 민영배 후보 저희 오늘 나오셨었죠. 인터뷰를 좀 했는데 아마 본인도 이제 호남 쪽에서는 좀 갔다가 또
대전, 또, 경기 뭐 또 세종조가 떨어지니까. 떨어져가지고 실망을 하긴 하는데. 그리고 또 대의원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예, 몰라. 왜냐하면 대의원 좀 더 강점이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대의원은 되게 오래된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된 당원들은 그러니까 그런 게 오래된 당원들은 또 정봉주 의원한테 또 갈 수도 있고 네, 또 그렇죠. 민영두 의원한테 호남 수도 쪽에 있고, 쪽에 예.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거는요 예. 마지막까지 열심히 우리 선거는 강선우 꼴찌처럼 마지막 한 표가 저는 소중합니다. 강선 의원도 네. 어떻게 될지 너무- 모른다고 보거든요. 아니요, 강선우도 마지막에 꽤 올라갈 거라고 봐요. 저도 지금 그렇거든요. 뭐냐 예. 어저께도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네, 영원한 꼴찌. 사실은 좀 꼴찌 되면 사실 네.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네, 같으면 끝까지 완주를 하시니까 무한 긍정의 아이콘 강선우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최고위원 8위에 지금 하고 있는 강선 의원을 오히려 눈여겨봐라. 아니 왜냐하면은 이번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네.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무지무지 많습니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강선우 의원도 엄청나게 큰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침착하고 또 해외 네트워크 좋고 네. 영어 잘하고 잘하고요. 네. 강선우 의원님 제가 진짜 칭찬 못 해줘서 죄송해요. 근데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좀 좋게 거론하신 분들이 많이 올라가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성 의원들이 어떡하지? 세 분은 아예 거론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세 분 다 좀 쳐져 왜냐면 있어요. 세 분 다 쳐져 있어요. 그래서 세 분 다 쳐져 있어요 지금. 아니 세 분 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예, 그래서 세 분 다 쳐져 있는 상황인데 오늘부로 좀 세 분도 아마 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토하십시오. 정치뉴스 유쾌하게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정치배민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일 강복절입니다. 네. 대통령 강복절 맞이해서 특별 사면 복권 단행했는데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조금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배 소장님 어떤 의도일까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야 뭐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 전 지사만 복권되는 게 아니라 네. 뭐 조윤선, 현기환, 안종범 또 원세훈까지. 이 원세훈.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댓글 조작 걸려 있는 인물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외에 뭐 네. 주요 인사들만 28명이고 보수 쪽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뭐 1000명이 넘을 정도의 특별 사면이에요. 말 그대로 광복절 특사. 네.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네. 립스틱 뭐 어쩌고 참 노래도 짙게 나오고. 바르고. 그렇지. 노래하면 또 박지훈인데. 네. 근데 이게 속으로 들어가 화면에 보시듯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현호 또 뭐 현기환, 안정범, 강신영 등인데 저는 이제 우리가 속내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프라임 시간이니까. 네. 근데 저는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이걸 통해서 뭐냐 살아있네. 살아있네. 네, 살아있네.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 뭐 이제 신세계 영화 이게 나오네. 살아있네. 이게 최민식 그 발언인가 뭐 그런데 오늘 영화 얘기 많이 하시네요. 네. 예. 대사인데 대사 네. 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딱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방금 각각의 뭐 이제 시끄럽잖아요. 뭐 네. 야당은 야당대로 우리가 요구했었다. 또 한동훈 대표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실의 고유 권한이에요. 내가 대통령이야. 이런 거거든요. 아,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일종의 정치판 재구성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야권 분열이다 어쩐다 하지만 여하튼 뭔가 이게 우물 속에 돌을 던진 게 아니라 적어도 이건 강에다가 바위가 떨어진 게 격이거든요. 하나 던졌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막 강물이 출렁출렁하니까 이게 뭐 흐름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 야당 쪽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무슨 심지어는 이합집산 이야기가 나와요. 친문과 친윤의 결합이냐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세 번째는 일부에서 이제 저는 이제 여러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의 보험 아니냐. 그러니까 보검이요? 그렇죠. 예. 정권 재창출되면 좋은데 뭐 한동훈이든 오세훈이든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적어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김경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안전하지 않겠냐. 아, 예. 그런 이게 이제 해석이죠. 예. 이렇게 아니 해석이죠. 예, 해석인데 예.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아.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 그래서 예. 보험을 이제 어떤 보험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인뿐만 아니라 대물 종합보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차원들이. 직접 한번 안철수 이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오, 웬일로 또 아이고 정말 제가 피해자입니다. 왜요?
드루킹 이 사건으로 제가 아주 대선 때 피해를 봤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도 배 소장도 제가 MB 아바타로 보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보시냐고 물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진짜 봤다는 겁니까? 아니, 뭡니까? 얘기하셔서 간 보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이건 너무 범죄가 심각해서요. 제가 재고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화를 내서 분위기가 망했네요. 재밌는 얘기 한번 하고 가시면 안 돼요? 우리 그럴까요? 방송에 나와야 되나요? 분위기가- 출연 제한 좀 시키고 이렇게 해야죠. 분위기가 망해서 예. 개그 하나 할게요. 개그 해주십시오. 이 사업이 망한 오리를 뭐라고 합니까? 사업이 망한 오리. 망덕. 부도덕. 나 맞출 뻔했는데. 맞출 뻔했는데. 예, 맞추려고 오늘은 애를 쓰지 하나만 마요. 하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철수 의원님. 맞추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리고 좀 출연 제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요? 안철수 의원 싫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숙수입니다. 김성태 나왔습니다. 사석 트루크 대선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네. 사석 19대 대선 이 특검은 사석 9일간의 최종적 단식을 제 사석 보는 맞아요. 이 천둥 바구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제가 상대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하셨어요. 예. 아직도 제가 턱주가가 아픕니다. 그 특검을 받아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가만히 계세요. 예. 김경수 전 지사는 예. 반성의 기미를 사실상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문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그 사과를 해야 되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귀를 알아먹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자막이 좀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사실상 여러분도 이게 사실상 히어링이 이제 여러분들. 되는 거고 히어링도 되고. 사실상 우리가 예전에 이제 영어하고 민병철이나 이게 문단열 이런 히어링을 많이 듣다 보면 사실상 다닐 필요가 없다. 아무튼 그래서 국민 통합으로 사명했는데 반성하지 않는 거니까 문제다. 문제다. 반성하세요. 예. 요런 뉘앙스가 한동훈 대표였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윤 갈등의 전초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또 있어요. 전초전이라기보다는 시작됐다. 과정이죠. 계속 시작됐다. 이미 계속 됐던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된다. 신윤 친한 갈등은 비대위원장에 앉자마자 네. 윤과 한의 갈등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마이웨이 네. 이제 자기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파리 올림픽도 폐막식 할 때 마이웨이가 원래 펴졌잖아. And did it my way. 노래도 오늘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도 많이 하시네요. 이제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공은 한동훈 대표한테 넘어와 있어요. 이제 이 공을 언제쯤 제대로 전력 투구를 하느냐. 네. 그러니까 한동훈의 목소리를 언제쯤 제대로 내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래서 저는요 목소리 이미 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야당의 시선으로 너무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분명 이번 사면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 많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번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 많다고 해서 이 대통령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결정된 만큼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따르더라고요. 언급 안 하겠습니다. 예, 반발하시다가 영어로는 노코멘트라고 하죠. 노코멘트죠. 예. 알겠습니다. 이 특사에 또 눈에 띄는 게 김경수 전 지사가 제일 앞에 있긴 하지만 그 뒤면을 좀 전에 배정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박근혜 국정농단 주역들이 대부분 사면됩니다. 그러니까요. 원세훈도 포함돼서 그럼요. 싹 다 사면되는 그 모습. 음. 이건데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도 했었고요. 예. 한동훈 대표는 당시 또 수사한 검사였거든요. 그 두 분이 주도를 해가지고 실형까지 다 해주고 했다가 사면까지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를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차마 보수 인사들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지만 본인이 수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도 지난 전당대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했던 이야기가 방조하다. 이거 제가 본인이 하십니까? 옆에 계시는데. 그러면서 예. 계속해서 자꾸 나와버리네. 본인이 같지도 않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네네.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아니야. 예.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냐면은 최근에 나왔던 그 조선일보의 논설에서도 네. 그때 가혹하게 수사했던 한동훈 대표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뻘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뻘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면을 통해 굳이 이번에 서두르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임기가 사실은 내년 9월까지예요. 네. 대선 나갈 거면은 1년 1년 6개월 6개월 전에 그러면 해야 되니까. 사실 네. 내년에 해도 돼. 아, 그렇잖아요. 굳이 아니 한다면 내년에 해도 이미 아직 지방선거도 시작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왜 지금일까? 8월 10일 지금에 그냥 이른바 맥을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냥 한동훈 대표의 어떤 경쟁력 자체를 초반부터 자초시켜 버리는 그 효과가? 그런 상황에 이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아하, 예. 우리 MB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 안녕하십니까. 나오셨- 예. 안녕하십니까. 원세훈 사면됐습니다. 조현호, 원세훈, 현기환, 안종범, 조윤선.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저희 때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아이, 야들아 이제 다 놀러와라. 어? 우리 그 바베큐 해가지고 막 꿀떡꿀떡 그 솥밥 해가지고 먹자. 야, 이거 얼마 전에 그 한남동 다녀오니까 그 갈비 맛있게 해주더라. 어? 아이, 맛있었어. 그 혼자 먹으니까 맛있습니까? 그럼 그 혼자 먹으니까 맛있지. 예, 그래요. 아유, 왜 안 나오나 싶었는데 좋겠어요. 두 분은 부하들 같이 일했던 사람들. 아니, 부하가 죄송해요, 뭡니까? 죄송해요. 부하는 같이 일했던 분들. 저희 아버지가 부하가 많으셨고 예. 많았지. 어? 부하가 나네요. 부하가 나. 부하가 부하가 치밀어 올라.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요. 예. 세훈아 놀러와라. 어? 알겠습니다. 이재호 말하죠? 예. 세훈이. 세훈이 원세훈. 원세훈, 오세훈 말고요. 원세훈. 오세훈 누구요? 원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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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서울시장 할 때 그 부시장도 같이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근무 인연이 좀 있죠.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오세훈. 다른 오세훈, 원세훈 말고. 저는 나중에 그렇게 나오시면 안 생각합니다. 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제가 900만을 넘고 예. 1000만에 육박하는 소심의 수장인데 맞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 서울에서도 1등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선 후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끝까지 지켜보고 명실상부 서울의 수장인데 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그러면 5선 도전하세요. 어떻게 노. 어떻게 여론조사 전문가라는 분이 이렇게 호도할 수 있을까? 자세히 보니까 박양선 후보를 닮은 것 같아요. 호도는 자, 제가 좋아하는데 호도는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자, 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호도는 좋아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예. 그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가 모르는 대통령의 깊은 뜻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는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선거 범죄입니다. 네. 민주주의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서 그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사죄를 한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자백을 한 적도 반성의 말을 한 적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복권까지 시켜준 거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면 복권 끝났나요? 너무 길어요. 네. 가셔도 될 거. 아니, 섭섭합니다. 왜요? 또 다 들었는데. 이렇게 제가 복지를 늘리고 있는데 이 선별적으로 이렇게 멘트를 주시는 거는 죄송합니다. 정말 좀 그 그렇습니다. 선별적 복지 싫어하셨죠? 예. 아니 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복지를 하는 것처럼 시간은 저한테도 없는데. 무차별적으로 멘트를 줘야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고려를 좀 시간이 하겠습니다. 없는데. 정말 섭섭합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얘기가 인사 관련된 대통령 권한 얘기인데 여름휴가 다녀오자마자 인사 단행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게 국방부 장관의 현 김용현 경호처장, 안보실장에는 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장관. 야, 요걸 또 야권에서는 최악의 인사 참사다. 해전문 인사 아니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키워드 여러분들 행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뭐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남아있는 2년 9개월 10개월 동안의 임기 동안에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은 성격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죠? 마이웨이. 마이웨이. 마이웨이야. 엔다 마이웨이. 술자리입니까? 영어는 하나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마이웨이만 들려. 아니 근데 중국 노래인 줄 알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전까지는 조금 인사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요. 총선도 있고 이제 뭐 또 여러 여론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냥 복권에 대해서도 뭐 여러 여론이 있지만 심지어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게시판이 들끓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제 확실히 정해졌어요. 윤 대통령은
그냥 내 방식대로 가겠다.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그래서 지금 김용현 경호처장은 바로 육사를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예요. 네. 그리고 신원식 그다음에 신원식 국방장관은 붕붕붕붕으로 유명하잖아요. 붕짜자. 네. 붕짜자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더 중요한 거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간장이요. 아니 이 정도로 뭐 이른바 이제 조중동도 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은 그렇게 핵심 보직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필. 그런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식하고 개의치 않는다. 개의치 않아요. 이렇게 개의치 보입니다. 않아요. 마이웨이예요. 마이웨이. 근데 어허. 짧게 하나만 더 붙이면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뻥 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동훈 대표예요. 한동훈 대표다. 한동훈 대표의 반응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건 더더군다나 대통령의 인사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밖에 할 이야기가 할 게 없는 없다. 거예요. 자, 대통령 오늘 한 번도 안 나오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휴가에서 정말 저에 대한 뉴스가 많더라고요. 네. 일단은 제가 장관 네. 이런 것들을 저기 뭐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잘하셨어요. 예. 제가 우리 덕수 형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덕수 한덕수 총리? 그럼 김덕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덩기덕하지 마시고 예. 아무튼 글로벌 이슈가 좀 뜨겁습니다. 예. 우리가 아시나 모르겠네. 헨리 키신자. 알죠. 우리 메신저가 아니고 키신저인데 키신저. 아무튼 그분이 정말 요직에 있으면서 특보나 이런 거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해결사의 역할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신원식 장관도 해결사의 역할을 좀 해주십사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인선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사 하면은 옛날에 혜태 타이거즈 한대화 선수 아닙니까? 오, 혜태 타이거스 한대화 선수가 술을 좀 잘하신다만 이렇게 닮았네요. 좀 길다 싶으면 좀 끊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대전 출신인데 대전하면 또 두루치기지. 그래서 두루치기요? 아니 정 실장 오늘 두루치기 어때고? 또 먹는 걸로 또. 어쨌든 해결사. 응? 예. 해결사로 신원식 장관을 기용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 주시네요. 예. 해결될지. 방산 원전인 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사지 그. 알겠습니다. 자, 내일이 8.15 강복절입니다. 예. 경축식이 지금 좀 취소가 됐어요. 이 부분도 사실 처음입니다. 독립기념관이 만들어진 이후로. 네네. 근데 본인이 뭐 결정한 거 아니다. 김영석 관장 얘기는 하는데 또 직접 결정한 것으로 좀 알려진 상황이고 어떻게 될까요? 이 취소 결정도 그렇고 네. 앞으로 독립기념관 이 관장 문제가 또 이종찬 강복회장이 상당히 예. 화가 나 있고 예. 이런 부분 어떻게 윤석열 전망하십니까? 대통령이 안 물러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한 거는 복권 때도 보면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일절 반응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반응은 그냥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네. 이게는 뭐냐면 나는 나 뭐 이런 건데 많이 하시네요. 노래.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무슨 노래인데요, 근데? 설명해 주세요. 무슨 노래? 나는 나 무슨 노래인데요? 막 치아뿌라마. 네. 그래서 지금 나는 나가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밀리지 않는 거죠. 밀리지 않는 그래서 여기서 밀리면 근데 제가 이제 이 조중동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조중동 분석을 해보니까 약간 살짝 또 논조가 더 바뀌어. 네. 그러니까 이제 논란은 많은데 뭐 임명을 못할 정도일까 뭐 이런 논조예요. 조선일보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논조가 이래버리면은 처리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또 확연하게 이건 아닌데 하게 일관되게 가버리면은 이제 대통령실에도 이게 버티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임명차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간다. 갈 것이다. 간다. 근데 그리고 이게 심지어는 예. 지금 이종찬, 배종찬 아니에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왜 그러세요? 광복회장이 아들이 누구냐면 이철우 교수 연대. 맞습니다. 연대 로스쿨. 가장 절친 대통령. 절친이 찐친. 가장 절친한. 철우야. 아니요. 철우야. 왜 그러세요? 철우야. 옆에 있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예. 아니, 말을 길게 하니까. 예. 본인이 일부러 길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이른바 보수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좀 강복회의 성격이 좀 그렇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강복회마저도 이렇게 되면은 충돌과 갈등 국면이 되는 거 아닌가. 만만치 않다. 뭐
조국 교수님이 조국 대표님께서 제가 나오셨네요. 교수입니까? 죄송합니다. 예전 아픈 상처를 또 건드는 죄송해요. 이승만의 길을 가는 겁니까? 제가 말 실수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선 네. 제가 조금 전에 있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네.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태프 여러분. 네. 신원식 장관은 사표 수리가 된 건 맞습니까? 아니요. 현재 용산 안보실로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이 문제는- 신임 국방부 장관이 예.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기 전에 안보실장으로 임명해버린 상태라면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이 전까지 국방부 장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되겠죠. 배종찬 네, 왜 아무 말도 없습니까? 확인 안 하자는 겁니까? 듣고 있습니다. 신윤 배종찬 이승만의 길을 가자는 겁니까? 조중동의 아들입니다. 예. 네. 마치 박정희 정권 시절에 차지철 진짜요? 정호 저장이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그런 느낌이 이번 정권에서 스멀스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조국 대표님 말씀 네. 저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안 무시. 화장실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훈이 이길 것 같은데. 제가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자, 배 소장님께서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뭐 그대로 그냥 이 지금 인사 문제도 국방부 장관 자리에 경호처장이 오고 또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가고, 야 이게 참 그렇죠. 문제가 근데 이제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 정말 짧게 말씀드릴게 우리 내부에서 해결되면 좋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해를 하는 보수 강성 보수 성향의 지지층들도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하지만 지금 일단 여론조사는 긍정보다는 부정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의 여론은 어떤가? 그건 이제 객관적인 지표니까요. 또 하나가 저는 문제는 뭐냐면 네. 대외 변수입니다. 이건 국내에서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중동 상황 그러니까요. 심상치가 않죠. 또 미국 만만치 대선 않죠. 예. 트럼프냐 해리스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맞아요. 모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곧 등장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안 등장합니다. 이거 마무리해야 돼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꺼내긴 꺼냈는데, 네, 30초 드리면 안 되나요? 드릴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줄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Hello, News Tomato. I'm Donald J. Trump. 트럼프냐, 해리스냐? No. 트럼프다. Thank you. 다 알아먹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냐 네네. 해리스냐? 동시통역. No. Interpreting. No. 알겠습니다. 아니, Thank you. 트럼프 후보님, 이 진행자가 박 해리스. No. 후보, no. Former president. Okay? 전 대통령. 예. 네, 알겠습니다. 지지율 밀리고 있어요. 응원해 주세요. 네. Cheer up. Thank you. 땡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배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종수 소장, 이상민 PD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서초의 봄이죠. 검찰공화국 심장부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검찰을 본격적으로 관찰하는 토크, 검찰 관찰사 토크입니다. 자, 오늘은 권영철 대기자님과 대담 형식으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저도 뭐 사무실이 사실 서초동이에요. 네. 여기 방송 마치면 항상 서초동으로 가서 그 근처에 있으면 그 분위기가 탁탁 느껴지는데, 자, 오늘 좀 본격적인 검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7일이죠. 권순일 전 대법관, 또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이죠.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어요. 변호사법 위법하고 청탁금지법입니다. 영상 잠깐 보고 이야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최재경, 박상도, 김순환, 권순일, 박영수, 홍성근, 이행한대는 60억이죠. 50개 곱하기 6억. 그러면 자, 최재경, 350. 아버지한테 취급했던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한 수만차례 잘라서 먹을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박 선생님은 박 선생님은 변호사나요? 그래요. 지금 변혁이잖아요. 정치하고 그 문제 같은데 오히려 제일 문제네. 그거. 아니 아들한테 못 주는 것을. 또 아들한테 주는 수가 없어요. 자,
자, 오랜만에 이 녹취 내용 들어봤습니다. 네. 대 기자님. 네. 그때 중요한 거는 그 6명 거론되고 50억 클럽 그러고 이랬는데 또 재판 거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이상한 것만 기소가 된 것 같아요. 기소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저는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느낌이 먼저 왔어요. 예. 권순일 대법관이 문제가 됐던 건 일단 50억 클럽 명단에 예. 들어갔는데 그럼 실제로 50억이 건너갔느냐? 예. 근데 어쨌건 검찰 수사에서 50억이 건너갔다는 건 확인은 안 된 것 같고요. 돈 흐르면서 50억이 실제 갔던 사람은 곽상도 전 의원 네. 그리고 홍순건 네. 그 머니투데이 회장이 두 사람한테는 50억이 갔었어요. 같고. 예. 그런데 이제 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만 일단 불구속 기소를 했잖아요. 네. 이게 퇴직한 직후에 변호사 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대법관 하고 나면은 2년간인가 제한이 되잖아요. 네, 못하도록 돼 그러니까 있죠. 화천대유 고문을 하면서 이제 법률 활동을 했다. 네. 1억 5천만 원 받은 게 법률 활동의 대가 아니냐.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인데 권 전 대법관은 경영 고문이다. 화천대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률적인 걸 한 게 아니라 서류 검토나 이런 거 경영 자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좀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재판에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냥 회사 운영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자문을 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경영 관련된 건데는 괜찮고 네. 법률적인 변호사 업무 역할을 돈 받고 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 분쟁 사건에 그렇죠. 개입했 그런 흔적을 남겼을까요? 안 남겼죠. 안 남겼으면 제가 봤을 때는 네. 아주 좀 안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했더라도 대법관 좀 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 안 되는 걸 가렸을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권 전 대법관도 처음에 이제 수사할 당시에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회사에 민원이 많고 토지 소유자들과 분쟁도 있다고 했다. 송전탑 문제를 담당하는 로펌에서 제대로 일하는지 살펴봐 달라는 네. 부탁을 받고 그거 뭐 서면 검토하고 해준 거지 내가 법률 활동한 게 아니다. 그래 얘기해왔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 핵심은 사실은 50억 제공과 관련된 재판 거래.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 빠져버리고 변호사 비번이야. 아무나 뭐 나중에 안 되면 그거라도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아니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 통해서 줬잖아요.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억? 50억은 뭐 아들 계좌에 들어가 있고 이미 저 검찰이 지금 아마 압류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 있는데 세금이 벌써 절반은 나갔잖아요. 네. 근데 50억 그것도 저 여기 아까 저 세 사람 얘기하는데 나오지만은 네.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현역 정치인이니까 아들을 통해서 줄 수밖에 없다. 그건 나중에 뭐 기록들 보면은 그런 세부적인 고민들을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예. 이 권순일 대법관한테도 갔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수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2년하고도 11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근데 실제로 예. 그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게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예.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에 봐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판 거래의 의혹이 있다는 거 얘기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법원 그것도 전원 합의체면은 우리나라의 최고 재판소의 최고 결정이잖아요. 여기에서 재판 거래 관련 얘기가 있었다. 그 법원이 영장을 내주겠어요? 못 내죠. 예. 의심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을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애초에 이걸 정말 밝혀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여론을 끌고 가서 이런 의혹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기 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관 검찰이 그 권 전 대법관에 대해서 재판 연구관 보고서가 있는데 그게 무죄 취지의 보고서인데 이게 그 검찰 대법원 내무망에 등록도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세 차례인가 청구했는데 다 기각이 됐어요. 다 기각됐어요. 법원에서 안 해주겠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우리가 생각해보다시피 그걸 해주게 되면은 대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영장은 안 내줄 건데 그럼 검찰이 수사를 하는 의도가 뭐냐? 대부분을 압박하는 용이냐? 아니면은 여론 재판용이냐? 이걸 좀 잘 고민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홍성갑. 검찰 관계자들은 일단 김만배 씨 진술이 관건이다. 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수사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네. 더 이상
진전은 없겠죠. 아하, 그러니까 그게 경영 고문으로 경영 자문으로 한 거면은 변호사 위반도 꼭 유죄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저는 뭐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홍성근 몰입수의 해자 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그 돈이 아들들 2명한테 나눠서 갔잖아요. 그러면 곽상도 전 의원 사례 때 저 사람들이 논의하는 거 우리가 좀 전에 들어봤잖아요. 네. 현역이니까 둘러서 주자. 아들한테 줘야 한다. 언론한테도 줘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배임 수재, 배임 정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법률적인 검토하고 고민해서 주는 거 아닌가.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돈이 다시 돈을 갚았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정말 이게 그 이자만 탕감해 준 건지 원래는 50억을 주려고 했는데 이거를 수사하니까 돌려준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없는 것 같은데. 검찰의 진술 조서를 보면은요, 검찰이 그 정말 준비를 탄탄하게 준비해서 여러 각도로 따져야 되잖아요. 김만배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수사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50억 클럽 그동안에 수사가 지지부진해 왔잖아요. 3년 걸렸는데 뭐 나온 게 없잖아요. 사실. 3년 만에 기소했는데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썰렁합니다. 기소된 게. 그러니까 썰렁하다는 얘기는 검찰이 거기에 그만큼 집중 안 해왔다는 거잖아요. 대장동 수사를 왜 했습니까?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같은 대선 후보인 이재명 사실은 겨냥한 수사라고 봐야 되죠. 거기에는 3년 내내 계속 가지를 치면서 계속 그 파고 있잖아요. 별의별 것까지 들어가지고 유동규 뭐 진술 통해서. 근데 50억 클럽 수사는 정말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 6명 중에 4명이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잖아요. 박영수 전 고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뭐 이 사람 곽상도 국회의원이었고 민정수석 했으니까 검사 출신이고요. 거기도 민정수석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이 특히나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은 중수부 핵심 라인들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제대로 치느냐? 검찰이 과연 그걸 파낼 의지가 있었느냐? 조금 전에 저 조국 전 대표 왔다 갔지만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가족에 대한 수사, 이재명 지금 전 대표에 대한 수사 이런 방식으로 했더라면은 그게 과연 이렇게 흐지부지 대충 느슨하게 할까? 우리가 검찰 수사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만 우리가 저 머니투데이 홍성근 현 현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정말 제대로 한 건지 그리고 김만배 씨가 뭔가 갚아야 될 게 있으니까 주지 않겠어요? 그럼 정말 빌려준 건지 빌려줬는데 갑자기 그게 2-3달 만에 갚는데 아들들 사업 자금으로 명목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좀 이상합니다. 석연치 않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 사실은 언론인 3명도 관련이 됐는데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은 안타깝게 뭐 사망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처럼 수사를 3년간 그 50억 클럽 우리 국민들 대선 전부터 계속 알고 있던 내용인데 결국 이 꼴랑 이거예요. 이재명, 조국, 이재명은 지금 가가 대북 송금까지 가 있습니다. 그렇죠. 파고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뭐 별의별 거에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정치 검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치에 따라 그냥 기소하고 수사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검찰은 사실은 50억 클럽 관련해서 6명 중에 4명이나 기소하지 않았나라고 하겠지만은 검찰총장 출신인 김수남 전 총장 그리고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만 했잖아요. 물론 그 김만배 씨가 50억을 줘야 된다고 얘기했지 줬다고 하진 않았어요. 약정을 했다는 약정서가 있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이 법률적으로 전문가들이잖아요. 이게 걸린다 안 걸린다. 아까 그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하면 걸린다 만다 이런 얘기를 다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쭉 따져놓고 봐서 검찰 수사가 정말 깊이 있게 파야 되는 것 같은데 정치 검찰이라는 게 사실은 그동안에는 검찰이 반사체였잖아요. 반사체라는 얘기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 검찰의 하수인 내지는 검찰 사냥개 이렇게 표현까지 했었는데 그랬었는데 지금은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고 검찰
같이 함께 수사했던 한동훈 여당의 대표가 됐잖아요. 네. 이런 형식이다 보니까 검찰이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가 된 거 아니냐.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과거에는 야당을 치기 위해서 여당도 꼭 의무를 끼워 넣었어요. 하나씩 이렇게 균형 맞추려고 하는 척이라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외관을 그만큼 중시했던 네. 거죠. 검찰 우리는 이렇게 공정하게 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아예 그냥 야당만 파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 검찰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검찰이 스스로 그리고 수사하는 방식을 보면은 과거에 그 검찰총장들이 하면은 특수수사는 외과 수사와 같아야 한다. 환부만 도려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몸 전체를 수술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이 많은 게 사실이죠. 검찰이 스스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유동규에 대해서 뭐 정치 검찰의 진술 자판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 유동규 얘기 좀 해보면 유동규 관련해서 지금 대장동 2기 수사팀입니다. 지금 그 검사들이에요. 탄핵 관련 검사들인데 강백신, 어미준 검사. 유동규는 다 봐줘버리고 이재명 대표만 지금 하는 상황이거든요. 유동규의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11억 5천, 11억 3천인가 8천인가를 받은 거는 드러났잖아요. 네. 1기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된 대장동 수사팀이에요. 이때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돈 받은 사실 이걸 상당히 깊이 있게 팠죠. 그런데 기소가 안 됐어요. 기소를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한 거죠. 기소를 안 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돈 받은 사실이 들어왔는데 그게 성남도시개발공사니까 공직이잖아요. 그럼 뇌물죄 아닙니까? 뇌물이죠. 수뢰가 되고 특가법 수뢰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안 했죠. 대신에 유동규는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때 우리가 그 1심 재판부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유죄 실형을 선고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 무죄했던 거 지난해 10월에 난 재판 기억하시죠? 그때 재판부가 한 얘기가 뭡니까? 대양범 법리, 불고 불리 원칙을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11억 8천 받은 돈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으니까 재판부는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법리를 검토할 수 없잖아요. 재판 도중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생각이 없냐고 했는데 검찰이 안 했죠. 근데 돈을 받은 사람은 김용인데 유동규는 중간에 전달했잖아요. 근데 이걸 김용과 유동규를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안 맞죠. 돈을 전달한 사람이잖아요. 안 맞죠. 전달을 그러니까 이게 불고 불리의 원칙이고 대양범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이 그래요. 이거 기소한 만큼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면 변호나 아니면 검찰 측이나 거기에 맞게 가야지만이 유죄를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재판이 그렇게 진행되는 건데 암만 얘기하더라도 검찰이 안 하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고 불리의 원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이 봐주는 방식이요. 애초에 영장을 안 치는 방법이 있고 기소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고도의 기술을 발휘하는 거는 기소했지 않냐. 무죄가 나게 하는 거.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재판부가 신호를 줍니다. 그 신호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해서 외면하면 돼요. 공소장 변경 안 하면 너 유죄 못 준다라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거든요. 변호사도 아는데 왜 검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유동규가 뇌물 공여의 공범 전달자니까 뭐 그걸로 하면 모르겠지만은 김용 실형 받았지만 아직 항소심 재판 중이고요. 그러면은 돈을 전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뇌물 수수의 공범이 되죠? 말이 안 맞습니다. 그 이득을 본인이 챙겨간 게 있나요? 없잖아요. 검찰은 그래놓고 공소장 변경하니까 안 했어요. 안 하고. 이거는 유동규를 봐주겠다. 왜? 유동규의 진술이 흔들리면은 나머지 기소돼 있는 사람들 전체가 다 무너지 버리죠. 다 무너지는 거죠.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백신, 어미준 다 지금 탄핵 소추 통과가 됐잖아요. 지금 아직 물론 탄핵 소추 청문회 중이고 그렇죠. 청문회 가면 내일 14일 날 열린다고 하는데 좀 봐야 될. 뭐 그건 김영철 검사이긴 한데요.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게 반부패부나 특수부가 이제 반부패부 같은 데인데 이런 사건도 그렇고 최근에 좀 논란되는 거는 통신정보 조회했던 거. 그렇습니다. 대 기자님도 걸렸죠? 저도 걸렸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 검찰이 통신자료 조회를 몇 명이나 했냐니까 네.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네. 얼마나 수천, 3,000명 나왔지만은 제가 볼 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새끼에 새끼를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특정한 시기에 지금 이 통화한 전화번호를 특정해서 통신자료 조회를 한다면은 네. 시기를 조율하지 않으면 얼마큼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 사람이 누구랑 친한지, 누구를 취재하는지, 누구와 정치인이 자주 통화를 하는지 이게 다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른바 사찰이죠. 사찰 자료죠. 사찰이죠. 예. 네, 그게 사찰이죠.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상민 전 의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옮겼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 조회를 비판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검찰이 무차별 통신 조회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전 의원은 통신 자료 조회도 법원에 영장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얘기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것도 교육국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보는 건데 그걸 수사기관이 필요하면 아무 때나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민 전 의원. 예. 그러면서 사실은 그 지난해 법이 바뀌어서 네. 이번에 사실 통신조회 당한 것도 통지를 해줬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통지를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2021년에 공수처와 검찰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때는 사후 통지도 안 해줬어요. 아하. 제가 통신사에 물어봐서 제 통신조회 당한 게 있냐라고 하니까 그걸 알려줘서 확인한 거예요. 법이 올 초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나마 나온 건데 네. 법이 그때도 사실은 이게 영장을 보도록 하자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상민 전 의원 얘기가 이 법을 개정할 때 국정원과 수사기관들이 엄청나게 반대 로비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보게 이것도 영장을 받아야 되면 그만큼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방식에 대한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시 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번 기회에 좀 기본권 침해가 제대로 방지되도록 정치권이 나서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공수처 수사 중에 네. 임성근 전 사단장 그 녹취 파일을 공수처가 확보를 했는데도 사실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두 번째 이 문제됐던 이종호의 변호를 받던 신모 검사 네. 직무 배제도 늦어졌다는 거, 이 등등의 얘기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게 좀 문제가 계속 되는 거 아닌가? 공수처 수사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딱 귀에 들어오는 얘기는 이런 네. 겁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일관되게 하는 얘기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계속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공수처에 대해서 뭔가 믿는 게 있나? 이런 의심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공수처는 또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공수처가 나름 뭐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네. 이 박 변호사님 잘 아시는데도 네. 공수처의 규모나 수사 인력이나 수사 역량이나 볼 때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김규현 변호사가 공수처에 휴대전화 녹음 파일 18개를 제보를 일단 했어요. 그럼 제보를 받으면은 이게 재판에 들어갔을 때 증거가 되려면은 원본 파일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왜 그거를 안 하고 있죠. 예. 그 지금 이종호 그 씨에 대해서도 아직 휴대전화 조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휴대전화 벌써 압수했는지. 확보해가지고 이종호를 신병을 신병 아니라도 최소한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면 다 해결될 문제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규현 변호사가 공수처에 제보한 게 이종호 씨하고 통화한 거, 네. 그리고 그 경호처 출신 송모 씨하고 통화한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럼 이것들 원본을 확보해야 이게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을 안 했어요. 기본을 안 하고 있어서 과연 저 공수처 수사하는 방식을 믿을 수 있는가? 이미 제출 요구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 그리고 이게 나중에 그러면은 수사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 근데 좀 다만 이제 오늘 아침 어제 보도된 겁니다만은 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 그러니까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 당시 네. 이것도 영장이 3번인가 기각이 됐었죠. 확보를 지금 했다고 보도가 됐죠. 예, 그게 확보를 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휴대전화를 확보한 게 아니라 통화 내역만 통신 그 자료 조회가 들어가서 통신 내역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 공수처가 그러면 통화한 사람 전화번호만 있는 걸 가지고 누군지 명단을 밝히게 되겠죠.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확보된 자료는 7월부터 9월까지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3개월이라 그래요. 최상병 사건 그 당시 수사해요. 예, 당시. 근데 사실은
누구랑 전화한 거면 아 이게 국정을 위해서 다 했다. 가령 뭐 국가안보실 사람과 통화했으면은 당시에 이런 문제를 했다라고 주장하면은 그걸 뒤엎을 건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휴대전화를 확보해야 되는데 휴대전화 확보가 쉽지는 않죠. 현직 대통령은 또 소추 대상이 아니니까 네.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검찰총장 지명 부분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원석 총장 9월달 임기 만료인데 좀 빨리 심우정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조금 빨리 했던 것도 그렇고 네. 눈에 띄는 거는 이 심우정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가요? 그 기획통이죠. 기획통, 특수통이 아닌가요? 특수수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아하.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 장남이죠. 예, 유명하고요. 지금 주로 보면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기획조정실장, 대검 차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요직을 두루 거치긴 했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처음 갈 때 그 이전의 형사 일부 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잠깐 겹친 적은 있는데 살짝, 예, 직접 이렇게 특수통이 아니다 보니까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한 적은 없고요. 오히려 지금 민정수석하고 있는 김주현 수석과는 아주 가깝죠. 네. 검찰국장 시절에 검찰과장도 했고 대검에서도 같이 근무했고 아주 그 인연이 깊습니다. 네. 깊은 관계인 거고 그 부분만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껏 좀 눈에 띄었던 게 특수 출신들, 이른바 특수통, 뭐 네. 검찰에 뭐 이게 여기 통 분량 공안통이 있고 특수통, 또 일반 형사 있다면 뭐 기획통도 이게 있다면 특수부 출신들이 좀 많이 됐었는데 네. 기획 출신, 뭐 기조과장이라든지 아니면 검찰과장 했던 사람. 법무부에서 네. 이런 사람을 낙점했다는 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사실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 번째 총장으로 네. 지명했잖아요. 당시에 반대 이유를 댔던 사람들이 원래 이제 5년 임기니까 네. 검찰총장을 3번 정도 지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 정부 사정을 해야 되니까 주로 특수통들을 많이 가요. 네. 그럼 두 번째는 조직을 안정되게 관리하기 위해서 기획통을 많이 합니다. 관리 측면에서 기획통이다. 원래 이게 순서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2년 이제 3년 차 담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수사를 통해서 뭐 좀 뒤집기보다는 안정된 조직 관리 그리고 원만한 국정 지원 이런 목표로 가야 됩니다.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많이 내세웠어요. 아하. 두 번째에서 특수통을 임명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원래 사냥개는 뭘 합니까? 사냥을 해야 본인의 존재감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특수통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냥을 하러 가려고 하죠.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라 그걸 너무 잘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압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검찰총장으로 이원석 총장을 택했고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네. 찐윤 중에 찐윤인 송경호 둘 다, 했잖아요. 찐윤이죠. 예. 그러니까 수사를 전 정부 사정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들어오면 이제 뭘 하냐? 2년이 지났잖아요. 전 정부 사정을 하기에는 거리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은 현 정부 사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지금 사법 그 리스크가 많잖아요. 지금 현 대통령 예, 집권 세력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문제를 감당하려면은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은 검찰총장도 지금 기획통 지명했죠. 맞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창수도 특수통은 아니잖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 맥락을 보면 네.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네.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기획이나 하여튼 특수수사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뽑는 게 본인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겠네요. 정부를 그 5년짜리 정부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문재인 정부가 무리를 한 거죠, 사실. 네.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5기나 뛰어넘으면서까지 해서 조직 안정도 해치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인사를 했다는 게 결국은 뭐 정권도 베낀 거잖아요. 뭐 그래서 정권을 만들어 준 사람들이 네. 당시에 그런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뭐 측근들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네. 기획통 검찰총장을 낙점했고 이창수 지금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심우정 이 후보자가 좀 대통령하고 관계도 괜찮게 이렇게 설정이 될까요 앞으로? 또 그런 인연이 있다고 하긴 하던데. 기획통은 무리한 수사를 하질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예. 조직이 안정되게 조직 관리에 우선이 가는 거죠. 검찰 조직이 많이 사실은
그 김건희 여사 조사 문제나 네. 이런 걸로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처음에 지명되자마자 한 얘기가 저는 그 이원석 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사안이잖아요. 네.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적절한 뭐 이 법률적 절차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뭡니까? 윤 대통령의 입맛에 딱 맞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 사실은 윤 대통령과 직접 하기보다는 이제는 민정수석과 심우정 두 사람의 관계를 봐야 되고 이 두 사람의 그런 가까운 관계가 앞으로 검찰권 행사에 다가가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런 사법 리스크들이 네. 관리 차원에서 다뤄지게 되는 것이지 수사 차원에서 다뤄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관리를 할 것이다. 관리를 할 것이다. 그런 뉘앙스의 인사라고 이해를 하면 딱 맞네요. 그러니까 그 맞춤형 인상.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뭐 일각의 얘기긴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네. 뭐 희문고등학교 심우정 후보자 심우고 출신인데 동기동창 동문인가 뭐 그런 것들도 좌우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맞을까요? 그 오빠도 지금 기소된 그렇죠. 게 있죠. 문제가 있죠. 그리고 모든 거는 세간에 알려져 있기로는 네. 김건희 여사로 통하는 길목에는 항상 오빠가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는 이미 뭐 바다한 얘기고.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가 심우정 기획통을 임명하는 거는 결국은 수사하지 말고 조직 내부 관리하고 이거 하라. 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인사가 메시지잖아요. 메시지죠. 예. 지금 뭐 어제 갑자기 뭐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바꾸는 것도 저게 무슨 메시지일까? 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갑자기 둘이 자리를 교체했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신원식으로는 좀 상황이 국방부 상황이 잘 안 된다. 김용현이라는 확실한 내 사람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예. 하고 안보실장을 사실은 경질하는 인사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국방부를 좀 더 강성을 띄워가지고 네. 안보실장이 사실은 장호진 안보실장은 비둘기파고 신원식은 매파에 매파니까 가깝죠. 이게 네. 조화가 좀 되는 편이잖아요. 예. 이제는 강경 일변도로 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들기도 하고요. 안보실에. 그럼 예. 국방 관련 뭔가가 또 뭐 해야 될 게 있는지 우리가 인사를 보면은 예. 사실은 핵심 중에 핵심은 역시 김태호구나. 안보실 차장입니다. 예, 김태호가 벌써 실장을 3번째 맞이했고 본인은 계속 있고요. 예, 계속 그리고 바꿔가면서 있습니다. 이 김용현과 네. 김태호 두 실세가 어떻게 안보 체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 그리고 지금 그 극우 인사들 네. 지금 뉴라이트를 계속 지금 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런 점이 눈에 띄는 인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사가 메시지다. 네. 대통령의 인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메시지다. 시그널이다. 검찰총장의 심우정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검찰이라는 말이 있어요. 본인이 그렇죠. 해봤기 해봤으니까. 때문에 네. 가장 잘 아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특수통들은 그동안 윤석열 사단은 특수통 위주잖아요. 네. 벌써 지금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한동훈, 이원석, 송경우가 손해졌잖아요. 네. 다 좀 이탈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네. 좀 안정 조직 네. 관리 이런 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결국 사법 리스크를 덮고 가겠다. 아하. 이런 의지가 아닌가 사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초의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은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얘기 전에 이번 얘기 또 해야 되겠지만 어제 우리 강복절 경축사 있었어요. 대통령 경축사. 네. 아마 이건 그 경축사 관련해서 일본도 문제지만 뭐 러시아라든지 주변국도 아마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일본 언론이 가장 네.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일본의 역사적
그 반성을 촉구하는 얘기라든지 일본 관련 얘기, 일본을 비판하는 얘기를 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라. 일본도 놀랐어요. 예, 굉장히 이례적인. 미연케 기자의 신문에서 네. 왜 저러지? 이랬대요. 굉장히 이례적인 한국 대통령이라는 예, 그런 얘기로 일본 언론이 많이 주목을 했다고 그러고요. 사실 일본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은 예. 얼마나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언론이 더 크게 비판하고 계속해서 사실 이런 얘기와 관련해 가지고 하루에 수십 개, 수천 개의 기사가 쏟아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언론이 얘기하지 않고 일본 언론이 얘기한 걸 우리 언론이 가지고 와가지고 일본 언론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이 행태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고요. 중요한 거는 다른 언론들 있잖아요. 세계의 뭐 다른 언론들이 뭐 그렇게 윤 대통령한테 관심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윤 대통령은 이미 파악이 됐거든요. 파악이 다 됐다. 이 사람은 어떤 독립 변수로서 또는 이 사람의 말이 가지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주요 언론들이 주목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이분은 친일, 친미, 일변도의 정책을 구사하시는 분 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국내에서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국민들의 반발 감정에 직면하고 있어서 지지율이 높지 않다. 정해져 있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분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어차피 이분은 미국과 일본과 함께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없다. 의미가 없으니까 별로 주목 안 하죠. 유일하게 일본 언론만 굉장히 이례적인 대통령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교수님도 뭐 짧게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우선 어제 경축사는 해방절 경축사가 아니었고요. 네. 해방이라는 것은 어떤 한 나라의 역사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경축사의 해방, 일본, 뭐 역사라는 단어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해방절에 하는 경축사가 아니라 나머지 364일 중에 어느 날에 그냥 들어와서 그냥 하는 그런 하나마나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권의 슬프네요. 그 중요한 기념식이나 이럴 때에 하는 그 대통령의 연설을 정확하게 그 핵심을 짚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딱 그거예요. 정말 딱 핵심인 것 같아요. 특별히 그날과 상관없는 얘기들 계속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이따 일본 얘기 좀 더 해보고요. 먼저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 이 보도는 되고 있는데 두 나라 다 말이 좀 달라요. 우크라이나는 잘 영토도 넓혀가고 있다 그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 다 격퇴했다 그러고 무슨 말이 맞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 그 전쟁 상황부터 좀 알려드리면요. 중남부 쪽 4개 주는 러시아가 이미 점령을 하고 있는 주고요.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18%를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최근 몇 달 전에 러시아가 전선을 하나 더 넓힌 게 바로 이제 위쪽에 하르키우 그쪽 그러니까 동남부 쪽에서 살짝 위쪽에 있는 데로 전선을 넓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사실 여기를 방어하는데 또 힘들어지고 있다. 왜? 전선 자체가 더 넓어졌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난 6일 날 우크라이나 군이 어디를 치고 들어갔냐면 그 더 위쪽에 있는 쿠르스크라고 하는 러시아 본토를 치고 들어갔다라고 우크라이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병력들이 전선에 집중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설마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본토를 치고 들어올 여력은 없을 거야라고 그러니까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국방부에 이미 그것과 관련된 첩보가 들어왔지만 그걸 가볍게 무시를 해줬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자, 우크라이나 군은 우리가 8일째 되는 날 러시아 영토에 1000제곱킬로미터를 우리가 장악을 했어. 우리 들어갔더니 러시아군이 다 투항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 주민들도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다 도망가기 바쁘다.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피를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그 지역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허를 찔린 거잖아요. 러시아 측은 일단 그 지역 지자체장을 화상으로 연결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푸틴 대통령한테 우리 큰일 났어요. 비상사태 선포했고요. 난리 났어요. 이러니까 푸틴이
그 말을 끊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온 건 뭐냐면 미국이 보니까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과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그 중간 지점까지 우크라이나가 들어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푸틴은 자신의 그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경호원 출신의 듀민 국무원 서기를 현장으로 파견을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현장 얘기 못 믿겠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의 제일 믿을 수 있는 최측근을 거기다 파견해가지고 야 거기 가서 정확하게 상황 보고 와.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군은 왜 러시아 본토를 치고 들어갔느냐. 일단 지금 정체되어 있는 그 전선의 병력들을 조금 더 그 러시아 병력들을 조금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를 찌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 뭐 평화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가 더 이상 무기 지원할 필요 없어라는 회의론에 대해서 무슨 얘기예요? 저희 지원만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잘 싸웁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고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이스라엘만 관심 가지지 마시고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거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이런 것들 전략적으로. 목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 들어보면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들어간 건 맞고요. 면적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지만 그렇죠. 어쨌든 러시아가 지금 허를 찔린 건 사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도 좀 당황한 것 같고 이 가운데 지금 우크라이나 외교부 대변인이 우리는 러시아 영토 관심 없다. 러시아가 만약에 공정한 평화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의라면 공격을 멈추겠다. 이 발언은 어떤 의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발언은 그냥 그대로 분석하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전쟁 그만하자 이런 겁니까? 우리가 침범 안 하겠다 우리도. 그러니까 그만하자라는 얘기까지는 아직은 안 올라갈 공격 거예요.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지금 뭔가의 협상 카드를 벌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도구로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실제로 거기는 들어갔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러시아 내부적인 반응에 훨씬 더 관심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 국영 방송사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보도 안 하죠. 보도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심각해서 그런 거겠죠 아마도. 해도 그러니까 이런 식이 있잖아요. 뭐 뉴스를 했고 그다음에 뉴스를 했고 그다음에 뉴스를 했고 쿠르스크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근데 잘 마무리됐다. 타임 뉴스는 이런 식이에요. 단신 처리해버리는 거죠. 짧게 내용 분석가 창피한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상징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최초로 남의 군이 러시아 땅으로 들어간 거. 독일군이 들어왔던 이후에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쿠르스크라는 게 러시아에서 푸틴에게 아주 상징적인 게 있어요. 쿠르스크라는 전함이, 그러니까 푸틴이 처음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제일 큰 사건이 쿠르스크의 전함이 이제 침몰했을 때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푸틴의 대통령기가 시작됐고,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이제 쿠르스크에 끝나겠다. 쿠르스크에서 시작해서 쿠르스크에 끝나겠다. 그 얘기 끝내겠다. 이런 원을 그려서 24시간 걸리는 그런 원을 그려서 이렇게 하겠다. 뭐 여러 가지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그 러시아 내부적인 반응, 그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무섭게 하는 반응이 뭐냐면 사회 안에서 국민들의 갈등 부추기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저는 러시아 안에서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 내에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러시아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근데 쿠르스크에서 그 쿠르스크 주민들이 대피하잖아요. 그럼 대피하는데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쿠르스크 사람들을 보고 야 니네들이 여기 왜 왔어? 돈 벌러 왔지. 왜 거짓말해? 국영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럼 니들이 거짓말해. 그럼 갈등이 생겨요. 내부적인 사회 갈등. 그게 제일 무섭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그게 5.18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보도가 제대로 안 되니까. 맞아요. 그게 제일 돼버리고. 너들 왜 뭐 했냐.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뭐 그런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이렇게 공격한 거 러시아 본토를. 최종 목표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뭐 어느 정도 먹힌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는? 제가 아닌가요? 봤을 때는 이게 푸틴을 잘못 판단한 게 뭐냐면은 요 정도 우리가 허를 찌르면은 푸틴이 당황해가지고 우리 얘기를 좀 들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테러 조직들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나라가 푸틴의 러시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테러 조직하고는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겉으로는 유지하는 척하면서 물밑으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보호를 위해서. 근데 러시아는 자국민이 인질로 잡혀 있다? 그러면 그냥 러시아 전투기에 가서 때려버려요. 자국민 따위는 근데 다시 감히 러시아에 덤벼? 푸틴이 대통령으로 있는 러시아. 이게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러시아가 뭘 했냐면은 체첸의 특수부대, 체첸공화국의 특수부대를 여기 투입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우크라이나 군이 과연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일단 들어가서 뭐 장악을 하긴 하겠죠. 흔든다라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만큼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군이 그 정도까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문제냐면은 고립될 수 있어요. 보급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해서 서방 국가를 향해서 뭘 얘기하냐면 저희한테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는 허용권을 주면 승인을 해주면은 내가 푸틴 목도 따버리겠다 축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가 그걸 절대 승인해주지 않을 거랍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노르트스트림이라는 가스관이 있어요. 네. 그거 폭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 러시아가 했다고 난리를 났는데 사실은 독일,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중립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발표가 지금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안 좋네, 우크라이나. 그렇죠. 푸틴이 지금 뭐 허를 찔린 듯한 얘기를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비슷할 것이다. 푸틴의 리더십에 큰 영향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하더라도? 스타일상? 지도의 영향은 없겠지만 근데 아까도 평론가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푸틴은 이런 거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무섭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이미 봤던 시나리오고요. 그러니까 프리고진한테 푸틴은 이런 게 절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딘가에 숨어 있고 알아가고 있다가 나중에는 뭐 몇 달 걸리든 몇 년 걸리든 간에 정말 크게 때리거든요. 끝까지 해서 보복한다는 거잖아요. 푸틴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항상 복수를 하고 있어요. KGB 출신이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게 이 복수가 어떤 식으로 언제 어디서 그러니까 어떻게 반복될 건지 우리는 모르는 거지만 정말 규모가 클 곳이고 근데 그게 정말 확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우려가 있죠. 사실은 진짜 푸틴이 무서운 사람인 게 뭐냐면은 이슈가 되는 그 당시에는 그 포용하는 척을 해줘요. 특별히 이슈를 더 주목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요. 프리고진도 그때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가만 놔뒀어요. 가만 놔두고 벨라루스로 가게 내버려뒀죠. 그리고 2달 후에 딱 비행기 사고로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로 다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렉세이 나발리도 똑같아요. 주목을 막 받을 땐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시베리아 감옥에서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이런 식이라는 거죠. 끝까지 마음속에 들고 있다가 가만 놔두다가 나중에는 끝까지 할 걸 다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본토 침공, 러시아 본토 침공 좀 봐야 될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중동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카타르 도하에서 휴전 협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란의 고위 당국자들이 휴전 성사되면 보복을 좀 늦출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평론가님? 자, 지난달 31일 날 이스마일 하니에 하마스 정치국장이 테헤란에서 암살당하죠. 거기에 대한 보복 공격 언제 일어날 것이냐, 어떤 수위로 일어날 것이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안 한 걸 두고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강경파와 그리고 온건 성향의 뭐 대통령이 대립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이란의 국영 TV에서는 계속 어디를 때릴 거야, 특히 이스라엘 본토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미 그동안 심리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불안한 상황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그렇죠. 언제쯤 모르고 언제쯤 날아온대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심리전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란 차원에서도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좀 명분 있게 근사하게 잘 넘어가고 싶은데 가장 좋은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너네를 때릴 수 있지만 니들이 가자지구 휴전만 해준다면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우리의 복수쯤은
넣어둘 수 있어. 요 모양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5일 날 이집트에서 이집트, 카타르, 미국의 중재로 휴전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는 하마스는 가지 않았어요. 네. 당연하죠. 하마스는 갈 수 없어요. 왜? 야, 우리를 때린 쪽하고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상하죠.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예. 그 명분을 살리고요. 근데 하마스가 가지 않은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카타르가 이미 하마스의 입장을 다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마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굳이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이란이 중요한 건 이 자리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 이 휴전 협상 자리에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협상이 잘 안 되는 분위기예요. 왜? 바이든 대통령이 3단계 휴전안을 제시를 했고 여기에 하마스는 동의를 한 건데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더 추가를 했거든요. 아니 이것도 해줘. 이것도 해줘. 5가지 요구를 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 봤을 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될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CIA 국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 정보기관 수장이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이란에서도 갔다는 거예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 겉으로 휴전협상 얘기를 하지만 지금 물밑 대화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물밑 대화를 아마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란도 이스라엘하고 전면전 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 미국은 무조건 그러니까 전쟁 나면 미국 대선은 뭐 민주당 뭐 어려워지잖아요. 아마 막을 것 같은데 앞으로 향방 어떻게 될까요? 하마스도만 직접 이렇게 나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예측이니까 어차피 중동 전문가가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는 벌어진 일로 그냥 따져보면 네. 이란은 뭔가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했다면 벌써 했겠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물 밑에서 표면 아래에서 계속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네. 또 중동에서도 아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에 되게 반대하는 바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중동 내에서도 네. 뭐 물론 미국이나 뭐 이런 세력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이란 본인도 그렇게 막 그렇게 큰 확전을 해서 큰 정쟁까지는 원하지 않을 거고 그래 보여요 지금. 예. 그래서 다들 막 그렇게 뭐 고함을 지르고 막 뭐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싸울 수는 없는. 네타냐후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만약에 이게 내려오면 구속되거나 철컹철컹 법정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 될 수. 지금 우익들하고 이제 극우들하고 같이 좀 하고 네. 있는 이스라엘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계속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게 트럼프 들어올 때까지 유지하는 게 네타냐후 입장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몇 개월만 참으면 돼 이거거든요. 예, 몇 개월만 참으면 상황이죠. 돼. 네. 예. 그러니까 시나르라는 강경파가 정치국장이 된 게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 너무 나쁘지 좋아. 않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여기서 짚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그럼요. 이 상황만 계속 유지되면 네타냐후도 계속 자기 삶을 유지한단다. 직책을 유지할 수 있고. 왜냐하면 네타냐후는 정권을 내려오면 바로 감옥 갑니다. 예.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만 해봐 철컹철컹 할 사람들 많죠. 너무 다른 많죠. 나라에도. 예. 트럼프도 좀 뭐 상황이 뭐 곧 선고된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얘기도 예. 좀 있었고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기시다 총리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총재 선거에. 그러면 다음 달에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데 기시다 총리가 뭐 스캔들 얘기도 했습니다. 비자금 스캔들. 이것도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자금 스캔들 사실은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기시다 총리의 자작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비자금 스캔들이 뭐냐면은 딴 게 아니라 의원들이 합법적으로 파티권이라고 해가지고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모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20만 엔 이상이면은 다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고요. 일정 금액 이상을 못 모아요. 네. 그런데 장부에 기재를 하지 않고 초과분을 의원들이 가진 돈이 꽤 많았다는 거죠. 수십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뭐 정치학 교수인 누군가 시민단체에 있는 누군가가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걸 수사를 담당한 게 도쿄지검 특수부예요. 자, 도쿄지검 특수부는 뭐 예전에는 뭐 정치인들을 잡는 엄청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지만 사실은
총리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큰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잠깐만 이거 우리나라 아니 일본 얘기예요. 예, 검찰 이용해가지고 반대파 잡는 거는 저희 일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비슷하네요. 근데 네. 기시다 총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자민당의 가장 큰 파벌이었던 아베파 거의 100명에 육박하는 의원들이 있는 아베파, 니카이파 이런 파벌 우리 다 저기 해체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네. 기시다파도 해체하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본인 파벌은 별로 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본인보다 강한 파벌을 사실 해체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 실제로 이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서 처벌받은 의원은 없습니다. 처벌받은 의원 없고요. 그냥 그 밑에서 일을 하던 참모진들 몇 명 정도가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시다가 이게 자업자득이 된 게 뭐냐면은 기존에 이 큰 파벌을 해체하고 나면 자기한테 권력이 이게 몰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언론에서 이걸 이제 흔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안 좋아졌다. 비자금 스캔들 때문에 기시다는 빠져나가고 제대로 의원들은 처벌받지 않고 그냥 그건 구역은 그대로 남았다. 이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비자금 스캔들이 저는 정말 뭐 일본 정치계의 구악이 드러나서 이걸 일소에 어떤 개혁하기 위한 아니요. 협하기 위한 아니요. 그냥 기시다가 자기보다 조금 권력이 핵심에 있는 사람들 치기 위해서 이걸 흔들어 봤는데 생각외로 실패했다. 그렇죠. 자기를 치는 자기한테 스스로 자기 족쇄가 된 거죠. 덫이 돼버린 상황이고 기시다 이제 나가면 저는 교수님한테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기시다하고 윤석열 대통령 되게 친했잖아요. 뭐 오므라이스도 묻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기시다 다음 사람이 온다면? 뭐 일단 누가 오는지를 봐야 하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뭐 자민당에서 뭐 자민당이겠죠. 자민당이겠죠. 예, 네, 자민당. 자민당에서는 뭐 자민당이라고 해서 똑같은 정책을 펼쳐주는 게 보장이 네.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누가 오느냐에 또 봐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측에서는 당연히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대로 개인적으로 갈 봐요. 거고. 네. 네. 근데 당연히 상황이 바뀔 수 없는 게 그 새로운 사람이 뭔가의 그러니까 기시다랑 자기가 다르다고 네. 이제 내세워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미국이랑 뭐 미일 관계라든가 뭐 일북 관계라든가 북일 관계라는 게 뭐 이런 관계들이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 측이 대한민국 측이 패신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좀 놀라운 게 원래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 대통령인데 바이든도 지금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고요. 기시다 나가고요. 어쩝니까? 혼자 남죠. 윤석열 대통령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죠. 어찌 됩니까 이거? 그럼 특히 트럼프가 되면 우리도 바꿔야 되는 게 맞나요? 무슨 소리인데 갑자기? 아니요, 예, 그냥 뭐 2, 3년 후에 바뀌겠죠. 그렇죠, 예, 바뀌겠지만, 우리도 네. 바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기시다 다음이 누가 오느냐? 사실은 저는 일본은 총리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나라예요. 아, 그렇죠. 결국은 그 바지 총리를 내세워서 그 정책을 결정하는 건 자민당 내의 핵심 세력이죠. 개파. 예, 핵심 세력인데 지금 자민당 내에서 어쨌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가장 큰 핵심 세력이었던 이 사람 죽어버렸잖아요. 사망했고요. 지금은 아소다로 전 총리가 권력을 잡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소다로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분 한국도 이제 비밀리에 좀 몇 번 방문을 하고 네. 이분이 방문했을 때 기사가 잘 안 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자, 아소다로가 과연 누구를 앞세워 가지고 할 것이냐.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 그리고 아소다로가 권력을 지금 잡고 있는 한 뒤에서 잡고 있는 한 별로 크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누가 총리로 나서건 상관이 없고요. 다만 대놓고 극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섰을 때는 조금 더 강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고 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얘기가 나와요. 예, 저분이 제일 유명하다. 네,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중시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총리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베 저격수로 불린 사람 아닌가요? 네, 이분이 되면은 우리나라한테 좋다 이런 얘기해서 우리 언론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자민당 내에 파벌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시바 시게루는 거의 외딴섬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기시다 총리가 사실 본인이 계속 권력에 대한 의지를 막 불태웠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갑자기 퇴임을 발표를 했거든요. 요것과 관련해가지고 도대체 이유가 뭐겠느냐. 결론은 그거예요. 뒤에 있는 핵심 세력이 야 기시다 이제 너 내려와. 이제 내려와라는 그 메시지를 시그널을 강하게 줬을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기시다가 아마 약속받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본인의 자리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장남이 있거든요. 네. 장남을 총무 비서실의 비서관으로 채용을 했다가 논란이 됐는데 채용을 했어요. 네. 아버지가 가는 정상회의에 따라가가지고 쇼핑하러 다녔어요. 관용차 타고. 그거 문제돼가지고 결국 물러났거든요. 네. 근데 기시다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어쨌든 다시 또 데려와야 돼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모로. 그리고 기시다 입장에서는 지금 물러나는 모양새가 좋습니다. 왜? 사도광산 내가 세계유산 등재했어요. 한일 관계. 자기 치적 공적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한일 관계입니다. 업적이 많아요. 업적이 많아요. 지금 업적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양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일본 위주로 한일 관계를 완전 바꿔버렸어요. 당연합니다. 기시다가.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는 지금 물러났더라도 별로 본인한테 손해가 될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의원이고요. 여전히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일본은 내각 책임제입니다. 의원 내각제. 의원이 총재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자기 일 할 수도 있고 또 다시 갈 수도 있고요. 장관 할 수도 있고요. 그럼요. 여러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총선에서 당선만 되면 돼요. 그럼요. 되겠죠. 뭐 안 항상 됩니다. 됩니다. 항상 됩니다. 참, 그래도 자민당 이렇게 오랫동안 2차 대선 언제부턴가 계속 거의 일부 시간 빼고는 계속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럼 여론조사하면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몇 %나 나올까요? 라고 궁금해하잖아요. 네. 이 정도로 자민당이 수십 년간 잡고 있으면 뭐 지지율이 한 5-6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낮아요. 매우 낮아요. 기시다 총리 낮잖아요. 엄청 낮습니다. 거의 기시다 지지율과 비슷합니다. 또는 그것보다 낮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 근데 왜 자민당이 정권을 잡나요? 야당에 대한 없어요. 지지율은 더 4% 더 낮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이웃 나라긴 한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민주화가 뭐 됐다고 하긴 어려워. 정권 교체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그 뭐 아주 수시로 정권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러시아는 아예 또 정권 아예 안 되잖아요. 푸틴이 쭉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는 그거는 전형적인 독재, 그러니까 권위주의죠. 네, 권위주의 시계 독재고. 권위주의 독재 국가. 일본은 그러니까 민주주의, 완벽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싱가포르 라이트? 맞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잘 사는 북한이잖아요. 이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주변에 동북아시아에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일본이나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정치 체제다. 쭉 계속 간다. 우리는 계속 바뀌니까. 제일 민주주의예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한국은 제일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바꿔버립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탄핵시켜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인사 프라임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이 제일 재밌는데. 네. 또 조회를 많이 하십니다. 네. 많이 보시고요.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